이런 TV의 시네마 감흥소리 오늘 7번째 방송을 맡게 됐습니다. 저 진행을 맡은 최공재고요. 여기 미스터 봉다리 다 같이 한번 좀 네,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 날씨도 지금 엄청나게 더워서요. 지금 지금 이 스튜디오 안이 지금 찜통입니다. 조명이 지금 벌써 8개가 지금 켜져 있고 에어컨은 소리 때문에 안 된다고 꺼놓고 해서 지금 완전히 찜통인데 제가 좀 더군다나 좀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라서 지금 방송 중에 좀 제가 땀을 닦거나 우통을 벗어 제끼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수많은 바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길 가다 만나는 그런 바보들부터 흔히 말하는 영화판에서 남들이 모두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손들었다가 뭐 CF 보고 따라했다가 완전히 바보가 된 저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세상 영화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말은 하고 하지만 가지고 같이 싸우겠다고 했는데 차마 얼굴 못 내놓고 봉다리를 쓰고 있는 이 미스터 봉다리도 그런 이런 바보도 있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바보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늘은 그 바보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바보가 아니라 고릴라만도 못한 바보들의 얘기를 지금 오늘 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판에 존재하는 이 고릴라만도 못한 바보들의 얘기가 오늘 주제고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도전하라 고릴라 머신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뭐 벌써부터 저기 채팅창에는 고릴라 머신 프로젝트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주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방송 중에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에는 이제 한류라는 바람이 코리안 웨이브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음악, 드라마부터 시작을 했죠. 드라마 이제 그 뭐지? 오나라 했던 장금이. 장금이부터 시작된 이 한류 바람이 이제 음악 쪽에도 넘쳐나 지금 K-팝이라는 것까지 갔었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영화 쪽에서는 이제 뭐 이 한류를 일으킬 만한 어떤 근본적인 이런 게 전혀 없었죠. 대부분 다 이제 드라마가 성공하고 유명 배우들 뜨니까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가려고 하는 숟가락 얹기 스킬만 가지고 참 뭐 문화의 꽃이라는 영화판 놈들이 다 그런 아주 추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것도 멍청하지만 그러니까 남들 드라마와 음악 쪽에서는 다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을 때 영화 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던 것도 멍청한 거지만 이것보다 더 멍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2004년도부터 시작된 바로 이 고릴라 머신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 머신 프로젝트가 고릴라 머신 프로젝트가 시작됐던 계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그러니까 2004년도에 대장금부터 해가지고 한류 바람이 일면서 한국의 드라마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대장금 전에 그 가을연가, 겨울연가 같은 배용준이 이제 완전히 뜨고 일본 내에서 엄청나게 이제 한류 바람이 일기 시작을 하죠. 그때 일본에서는 뭐냐면 깜짝 놀란 겁니다.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의 감성, 그동안 잊혀졌던 감성들을 끄집어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일본에서는 이제 이 한류 바람을 타고 일본 시장을 어떻게든 형성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일본의 어떤 자본들이 한국의 드라마 쪽은 잘 모르겠고요, 영화 쪽으로 많이 이제 타진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국 영화판에서도 일본 자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온다라는 어떤 막 소문이 퍼지고 그 일본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웃겼던 게 뭐냐면 일본에 돈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실제로 일본에서는 돈이 들어온 건 없죠. 그것을 지금 오늘 그 고릴라 머신 프로젝트로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일본에서 자금이 들어올 때 일본에서는 일단 쉽게 자금을 안 줘요.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돈 먼저 주고 영화 찍으라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식으로 모양새를 딱 잡고 진행이 되면 거기서 일본 애들이 돈을 딱 주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 고릴라 머신 프로젝트 이제 앞으로 고릴라라고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이 고릴라를 딱 진행을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런 개념이었었죠. 그러니까 고릴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 박리담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달에 한 편씩의 장편 영화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극장이라든가 VOD 그냥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의 어떤 그런 시장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니까 거기다가 일본에서는 이제 그 V 시네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극장용 영화가 따로 있고 비디오용 영화, 그러니까 오타쿠들이나 매니아들을 위한 비디오용 영화 시장이 따로 있었죠. 아주 일본에서는 그걸 V 시네마라고 하는데 V 시네마의 시스템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일본 시장의 V 시네마에서 한류 바람을 어떤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했었죠. 그래서 1년에 10편에서 12편, 그러니까 한 달에 한 편 정도의 영화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서 그 박리담의 형식으로 가겠다. 가지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 시스템도 골고루 되어 있지만 해외 쪽으로 판매할 수 있는 루트, 그러니까 배급 루트가 국제적 배급 루트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V 시네마, 일본의 V 시네마에 관련된 이것을 만들어서 일본의 배급망을 탄다라면 한국의 V 시네마 영화들이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저로의 기회였었죠. 근데 한국에서는 과연 어땠느냐라고 하는 게 참 웃기죠.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때 그냥 일본에서 돈 들어오니까 돈 받아 먹을 생각밖에 없었던 거고 글로벌 마인드, 그러니까 해외로 진출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가지고 이제 이 고릴라 프로젝트가 딱 진행이 되는데 고릴라 프로젝트가 딱 진행이 되는데 2004년도부터 해서 이제 똑같았어요. 많은 편수를 제작해서 그 한국에서의 어떤 배급이라든가 바로바로 어떤 그 이제 케이블 TV라는 걸 다 진출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선순환을 시켜서 수익을 차지하고 대신 예산은 1억 정도의 아주 극저예산의 장편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1년에 10편 해봤자 1억에서 1억 5천 해봤자 15억에서 15억.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상업 영화를 따지면 저예산의 상업 영화 한 편 만들 수 있는 돈으로 10편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어떤 극장용의 어떤 퀄리티가 아니라 V 시네마에 맞는 어떤 새로운 형식이라든가 매니아나 오타쿠들을 위한 이런 식의 작품이 됐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디지가온이라는 회사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부터 첫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다른 쪽에서도 다 개판을 쳤었고,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만든 영화가 바로 이거죠. 어이구야, 잠깐만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 삼거리 무스탕 소년의 최후라는 제목 기가 막히죠. 남기훈 감독, 대학로에서 매춘하다 토막 살해당한 여고생 아직 대학로에 있다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남기훈 감독의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라서 이 영화를 만든 이 영화가 그 고릴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영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일본 유바리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이제 상영을 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영화를 끝으로 디지가온 회사도 문 닫고 일본의 자본도 쫙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디지가온이 일본의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해서 자금도 받아들이고 해서 일본 자금으로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일본의 자금은 실제로 한 번도 안 도왔죠. 근데 이게 왜 이 디지가온에서 만들었던,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금이라든가 시스템을 다 대겠다고 하는데도 망한 이유를 우리는 이 고릴라 프로젝트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삼거리 무스탕 소년의 최후 같은 경우 후반 작업할 때 두 번째 작품이 이제 격투기 고등학교라는 영화를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 무술 감독이었던 함초름 무술 감독이 이제 감독 데뷔제를 준비를 했었던 상태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엎어졌죠. 왜 그러냐면 빨리빨리 진행되고 이것은 감독은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빨리 끝내기 때문에 이건 감독한테 맡겨두고 프로듀서나 제작자들은 새로운 루트, 새로운 배급망, 그러니까 빨리 박리담회를 해야 되니까 빨리 홍보를 하고 빨리 팔아치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미친 인간들이 뭐냐면 그다음부터는 작품에 대한 퀄리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1억짜리 영화에, 1억 5천짜리 영화에. 그래서 이제 감독과의 충돌이 자꾸 생기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지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돈은 날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작품 이제 격투기 고등학교 할 때 아마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감독 타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었어요. 거기 갔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PD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1억 2천인가 1억인가의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미 세트라든가 오디션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다 쓰고 남은 돈 한 2, 3천만 원밖에 없다. 그 안에 그것도 한 달 안에 이 돈을 가지고 한 달 안에 영화를 완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이제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이제 누군가 이렇게 소개시켜서 이쪽으로 데려왔나 보다 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까짓거 내 입장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독고다이 정신으로 가야겠군요. 이렇게 가려면 그때 딱 하는 말이 아니죠. 퀄리티는 제대로 나와줘야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죠. 그러니까는 지금 20일 남았어. 한 달도 아니 20일 남았고 제작비는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없고 배우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그 전에 감독들이 컨택해낸 이 사람들 계속 써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찍어줘야 되는 이 상황에서 퀄리티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놈들이 뭐하는 놈들이지 이 V시네마의 개념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고 그냥 충무로의 어설픈 충무로판의 상업영화판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는 건가? 그렇게 되면 이건 안 될 텐데 V시네마의 개념과 일반 상업영화적 개념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그걸 엎어졌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기훈 감독이 이제 후반 작업을 하잖아요. 편집을 하고 나중에 믹싱 작업을 하고 근데 이제 감독은 감독 오기가 있는데 거기서 PD라고 대판 싸워가지고 이 감독의 그 편집권을 뺏어갔답니다. 그냥.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 PD라든가 PD는 빨리 영화를 1년에 10편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막 돌려대야 되고 제작자는 나가서 홍보를 해서 빨리 판매망을 만들어야 되고 연출가들은 신나게 자기 말 그대로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박리담양시 한 달에 한 편의 영화가 간신히 나올까 말까 한데 근데 난데없이 20일 남겨두고도 퀄리티 촬영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 라고 했었고요. 결국에는 남기훈 감독의 아까 보였던 삼거리 무스탕 소년의 최후라는 그걸 한 편을 찍고 그냥 그 일본 자금은 말 그대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딱 빠져나갔는데 더 웃긴 얘기는 이 남기훈 감독이 만든 이 삼거리 무스탕 소년의 최후가 우리나라에서 판권을 가져간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는 판권을 가져가서 일본에서는 영화제 상영도 하고 DVD로 출시가 됐습니다. 정식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누가 어디 가져갔는지 키노아이 쪽에서 가져간 것 같다라고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정식적으로 DVD가 발매가 안 됐고 B자로 그냥 거리에서 팔리고 3,500원에 팔리는 그런 영화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참 좋게 말하면은 참 운 좋게 자기는 살아남은 영화인데 나쁘게 말하면 진짜 최악의 어떤 한국 영화판에 잘못된 마인드에서 벌어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안타까운 영화가 역사적으로 된 영화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기는 상당히 힘드십니다.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것도 구할 수 없을 거고 쉽게 단지 길거리에서 가다 보면 우연하게 싸구려 DVD 판매하는 데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이 영화를 갖다가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일단 이것도 영화 채널이니까 영화 예고편에서 한번 보시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삼거리 무스탕 소년의 예고편 한번 보여주시죠. I'm sending you to California, Fort Spencer. We have four. 이럴 때만 맞고 가. 회개하고 헌금하세요. 속았지. 나 이거 없으면은 인생 종칠 거예요. 손가락으로 복수하는 시대인 것 같아. 시사태는 하기 싫다고요.
예, 저 초반에 잠깐 폭스타 나왔던 것들은 그것은 뭐 좀 이렇게 제작진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으니까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또 영상이 또 따로 나오는 거고요. 게시판을 보니까 딱 봐도 망조가 보이는 영화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V 시네마의 개념은 그 방금 영상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 그 퀄리티 떨어지죠. 당연히 내용도 좀 이상하죠. 일반 관객들이 보기에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럴 겁니다. 바로 이제 그 V 시네마의 개념은 일반 전반적인 이제 대중을 다스리고 흥행을 갖다가 막 해서 떼돈을 벌겠다는 그런 영화들이 아닙니다. 소수의 매니아들과 오타쿠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영화에 다양한 재미를 극적을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는 영화의 어떤 한 흐름상인 거예요. 이 V 시네마는. 근데 이 V 시네마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첫 시작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해외라든가 특히 일본 같은 거 보면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전후 이렇게 실패를 이렇게 전쟁에 졌죠. 그러니까 전후에서 일본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영화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에로물 이렇게 상당히 과격한 파격적인 에로물들을 많이 만들어내 계시는데 그걸 이제 로망 포르노에서 다시 자신들이 포장을 해서 굉장히 이제 다채롭게 해외에 팔아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창작 의지를 꺾지 않겠다라고 해서 꾸준히 가면서 적은 예산의 영화들로 어떤 하나의 영화적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의 V 시네마가 된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냐면 80년대 어떤 그런 에로물들, 한국도 마찬가지였었죠. 이제 사억이 안 되니까 좀 에로물들을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군사독전에서 말했던 3S 운동 중에 하나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개무시를 하기 시작하죠. 갑자기 새로운 세력이 이제 문성근 같은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개무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의 어떤 기존에 있던 영화들에 대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어떤 영화적인 어떤 그런 사조 만들기 작업들은 멈춰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본의 시스템이 들어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똑같이 상업적인 시스템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퀄리티 찾고 뭐 작품 잘 나와야 되고 돈 왕창 이런 멍청한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국내 관객을 포기하고 아니면 소수의 매니아들, 그러니까 국내에서 소수의 매니아들 해봤자 한 뭐 5천 명, 10,000명이라고 했을 때 수익이 안 나겠지만 일본을 포함해서 동남아 쪽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해서 일본의 배급망을 타고 이제 갔을 때 이력 가지고 최소한 10만 이상의 관객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시장 구조를 형성할 의식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에서 결론부터 지금 중간부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영화에서 무슨 다양성, 영화인데 뻑하면 다양성 얘기하는데 지들 스스로가 다양성을 다 죽여놓고 뭔 쓸데없는 짓거리냐는 거죠. 정말 다양해지려면 이런 일본의 V시네마 같은 이런 고릴라 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들이 다시 형성이 돼서 정말 자기 색깔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헐리우드를 지배하고 있는 피터 잭슨이나 샘 레이미 같은 감독을 보더라도 피터 잭슨도 고민관의 최후라고 해서 스플리터 무비의 어떤 원조 구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반이 돼서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지금의 킹콩이라던가 반지의장을 찍는 거고 샘 레이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블 데드 시리즈를 통해서 알려져 가지고 헐리우드를 통해서 스파이더맨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자기 색깔이 정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상업적인 어떤 조율을 하고 타협을 보면서 해야 이 감독들이 정말 괜찮은 작품을 만들고 이러는데 한국 영화는 뭐냐면 그냥 연출 잘 타야 돼요. 한국 영화 아카데미 통해서 중앙대 통해서 연출 잘 타면은 그냥 바로 황금영화하고 뭐 시인이든 뭐든 글만 좀 잘 쓰면 들어가는 거예요. 시나리오 잘 쓴다고 난 감독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은 난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철저하게 연출을 하는 사람들은 연출을 해야 되는 거고 좀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는 예전에 그 남기훈 감독님하고 어떤 그 지금 돌아가신 이영경 감독의 이제 듀얼인 부산이라는 장편 영화를 찍을 때 강변북로를 타고 달리면서 거기서 유지태라는 배우가 어떤 기업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뭐 지금도 영화를 찍지만 그건 어차피 이제 엔터테이너적인 형성인데 영화 찍는다는 소식을 듣고 남기훈 감독이 우리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그냥 영화 찍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것은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지금도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그런 대사 중에 하나죠. 그만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상거리 무스탕 소년의 최후라는 영화는 말 그대로 망주가 든 영화가 아니라
망주가 든 한국 영화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영화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그 영화 한 편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영화도 정말 많은 사람과 만나고 싶어 했고 정말 잘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이거 뭐 피터 잭슨 이 영화를 뭐 매니아들은 알고 있는데요. 매니아들은 알고 있는데 아이고야 이제 고무 인간의 최후라고 해가지고 얘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원제는 베이드 테이스트인데 뭐 고무인간의 최후라고 우리나라 출시되는 게 돼 있죠. 막 잔인한 장면이 있어서 많이 잘렸고, 근데 잔인한 장면이 막 끔찍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저분하고 웃기고 그래서 이제 스플래터라는 장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영화 모임을 가입하면서 활동할 때 그 모임 제목도 이제 모임 간판도 배드 테스트였죠. 그리고 그 배드 테스트 회원들은 지금 영화계에서 저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쪽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온 들어왔고 했던 그 자본의 문제는 한국 내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CJ라든가 어떤 대기업들이 약간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의 문제에서는 저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문제였었고,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안타깝고 이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금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국 다양성 영화 발전 협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본에 지소를 냈었어요. 일본 촬영감독협회하고 지소를 냈었는데, 우리가 다양성 영화라는 말을 딱 던졌을 때 그 일본 지분 했던 그 고야마상이라는 좀 70대 되신 나이가 지긋하게 되신 고야마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좋다 이겁니다. 너무 좋고, 그래서 한국에서 다양성 영화를 만들면 일본은 배급망이 충실히 있다. 다양한 아무리 조그만 영화도 해외 배급할 때는 배급망이 있으니 같이 조인해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일본에다 지소를 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의 영화인들은 외국 쪽으로 나간다는 것에 겁을 냅니다. 왜 음악 쪽이나 드라마 쪽 이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고 이러는데 왜 한국에서는 왜 그런 걸 못하느냐. 그냥 맨날 영화 진흥법이라는 걸로 해서 영화 쪽만 유일하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고 영화계의 어떤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게 80년대 정치권, 운동권의 마인드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쭉쭉쭉 끊어내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반미 이것이 또 오바다, 또 뭐 이제 그때 정치권하고 영화인들이 뭐냐라고 하겠지만 재밌는 게 2004년, 2005년, 2006년도 이때 한류라고 해서 일본의 자금들이 한국에 있을 때였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 일본의 자금들이 다시 싹 빠져나갑니다. 왜?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고 한때 시끄럽게 했던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운동이 일어나죠. 반대 운동이 일어나서 그 한국 영화판이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 상태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그 시내 20이라는 영화 잡지에서도 이름이 두 글자였는데 하여튼 나 어이가 없어서 그것을 갖다가 미 제국지와 싸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서 막 그 시리즈로 했어요. 시내 20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드는 그 미국에 대한 피해의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것이 80년대 운동권 마인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위 현장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 침략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홍길동 딱 나오죠. 그러니까 FTA하고 연결된 스크린쿼터, 이것을 미국의 침략 운동이다 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스크린쿼터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도 그때부터 난 재밌는 게, 사진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재밌는 게, 그때 이제 기자회견할 때 여기 보시면 제일 왼쪽에 갑자기 정지영 감독님, 가운데 정병국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 이게 한나라당 국회 개념 없는 국회의원인데요. 이 사람이 문화부 장관을 잠깐 하면서 이제 난 문화계를 다 말아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때부터 정지영 감독이라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숨어있던 정치권, 운동권,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 정치 양아치라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나서 노골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은 되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나 이 단어를 보면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 베를린 영화제인가 칸느 영화제 가서 베를린 영화제구나. 베를린 영화제 가서 이 사람이 1인 시를 합니다. 이 감독님께서. 그러면서 스크린 쿼터가 없다면 올드보이도 없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일본 만화가 없으면 올드보이도 없었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 문화의 개방이 있음으로 해서 올드보이는 생성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올드보이를 만든 사람이 일본의 어떤 원작 만화를 가져와서 그 원작을 사주고 갔던 사람이 이런 시위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지 이게? 응? 일본의 원작을 갖다가 영화를 만들어서 칸느가 상 받은 사람이 스크린 쿼터는 지켜줘야 된다. 근데 이때 이 스크린 쿼터 운동에 그럼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하고 비슷한 거예요?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하고는 비슷한 것도 아니죠. 왜냐면 흥선대원군도 나름대로 자기의 권력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도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 왜냐면 흥선대원군을 좀 존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이 영화인들이 하는 것은 한국 영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는 거죠. 왜? 자기들이 밥그릇 외에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고. 자,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크린 쿼터 운동이 있을 때 영화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순점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스크린 쿼터가 축소되거나 확장된 것들이 그 전에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걸 말을 안 해요. 한 번이 뭐냐면 극장주들에 의해서 이제 한국 영화 좀 조금만 상영하게 해달라. 외국 영화밖에 돈 안 되니까 가지고 극장주들과의 그 영화인들과의 타협에 의해서 한 번 했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다시 이제 영화인들 제작자들에 의해서 이제 한국 영화 조금 잘 만들어주고 뭐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외국 영화 좀 줄이고 한국 영화 개봉 관수 좀 늘려달라, 일수 좀. 그래서 다시 스크린 쿼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마음대로 지들끼리 먹고 살기 위해서 약간 움직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도 누구도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였어요. 노무현 정부가 딱 해서 스크린 쿼터가 지금 이제 전체적인 FTA는 해야 되는 거고 딱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럼 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스크린 쿼터를 없애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축소를 하는 거였어요. 이제는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약간만 축소하자라는 거였는데 영화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였죠. 근데 첫 번째가 그거.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나라가 자기들이 국익을 위해서 조금 뭔가 하겠다는데 그것을 자기들을 죽인다? 그 모순점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 하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제 또 모순이 하나 발생되는 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에 이런 비슷한 운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UIP 직배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막 뱀 풀고 난리 났었어요. 극장에다 뱀 풀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UIP 첫 영화가 나올 때 원초적 본능인가 뭐 하여튼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극장에다 뱀을 풀었습니다. 못 보게, 외국 영화를. 그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문화 개방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두 가지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때도 영화인데 똑같았습니다. 한국 영화 망한다, 한국 문화 무너진다, 뭐 한국의 뭐 한국이란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대중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영화인들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왜? 그게 맞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영화인들이 바보지. 국민들이 한 두 번 속아준 거예요, 이미. 일본 문화, 그러니까 UIP 직배해봤자 실패해서 다 떠났고, 일본 문화 개방해봤자 지금 뭐 아무런 역할 없잖아요. 차라리 올드보이 같은 영화 다시 저희가 한국에서 한국식으로 리메이크를 해서 세계적으로 시장에서 팔아먹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관객들은 이 새끼들이 우리를 바보 취급만 한 걸 안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스크린 쿼터를 딱 치니까 일반 관객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서 했는데 가지고 니네들이 이제 벤츠 타고 다니고 뭐 타고 다니는데 또 그러라는 거예요. 한국 영화 말아먹는다, 이제 우리나라 망한다는 식의. 그러니까 관객들이, 일반 대중들이 싸늘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싸늘하게 반응을 보이고 스크린 쿼터 없어도 된다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려요. 왜? 얘네들은 축소란 말을 없애고 스크린 쿼터 폐지 반대 그리고 스크린 쿼터가 없어진다라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관객들은 차라리 오히려 그냥 없애버리라, 그냥 이제 우리나라도 맞짱 뜰만 하다 라고 오히려 관객들이 딱 응원을 해주는데, 영화인들만 유일하게 끝까지 하다가 오히려 이제 관객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관객들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식한 것들 이러면서, 그러면 지들이 잘났다고 계속 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얘네들은 짐을 싸들고
저 평택에 있는 소파 반대 개정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정치권 시민운동 가서 갑자기 평택 농민들 앞에서 절을 해요. 웃긴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농민들한테 죄송했으면 자기들이 만든 영화를 가지고 농촌 찾아가서 그냥 무료로 영화 보여주고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뭔 잘못했다고 거기서 막 큰 절을 올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평택의 농민들은 계속 어렵게 산다라고 했으면 계속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 한 번 딱 끝나고 그냥 안 가요. 그러고 가서 낙곰수를 통해서 낙곰수 도망가서 영국에서 스테이크 먹고 있잖아요. 미국산 새우보다 더 위험하다는 영국산 스테이크 먹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관객들이 얘네들한테 속았다는 게 이제 영화인들한테 속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등을 돌린 거죠. 등을 돌리고 차라리 스크린 쿼터 없어지니까 보세요. 없어지니까 관객들은 알아서 한국 영화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점유율 국내 점유율 51%입니다. 이런 나라 몇 군데 안 돼요. 스크린 쿼터 없어진다고 해도 이건 지켜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건 한국 영화의 실적 하락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한국 영화가 언제 갑자기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게 제 마인드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다양한 영화를 만드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화인들한테 젊은 영화인들한테 자꾸 영화판에서 상업영화판에도 어떻게 아니면 국가 영진을 통해서 국가 지원을 받으려고 이런 멍청한 짓거리를 제발 좀 접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주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자금들은 지들끼리 정치 영화판의 정치 양아치들이 지들끼리 해먹으려고 만든.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럼 힘들어도 해야죠. 살아남아야죠. 어떻게 살아남아? 방법을 제시해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방법론이라고 하면 이렇게 젊은이들은 굉장히 좀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년에 1,800편의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관객들도 이건 알아주셔야 돼요. 단편 영화 다 포함된 거죠. 어쨌든 장편 영화도 120편 해서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다 포함해서 1,800편이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제작 지원을 받는 영화들은 단편 영화는 끼케야 30-40편, 장편 영화도 끼케야 한 10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결국엔 자기 돈 이렇게 다 만들어진 영화들입니다. 근데 이 영화들이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자꾸 영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일본의 V시네마라는 시스템을 자꾸 이제 한국에서도 만들어내야죠. 이제 만들어지는 시스템은 다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애들도 영화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그럼 고릴라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예.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럼요. 그리고 그 고릴라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릴라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적은 박리담회라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만든다는 그런 제작적 마인드도 바뀌는 거지만 일단 그것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지. 이미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했던 1,800편의 단편 영화까지 다 포함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것을 이 1,800편이나 되는 영화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객들하고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론을 찾는 게 일본의 V시네마 그다음에 고릴라 프로젝트였다고 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고릴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는 배급망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죠. 박리담회의 목적이니까. 박리담회 하려면 시장이 있어야 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막 돈 줘놓고 많이 팔려야 박리담회가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몇 장 팔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박리담회를 해요? 그래서 그 박리담회 시스템은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배급 구조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V시네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뭐냐면 어떤 보존 정신을 가져야 되냐면 자꾸 영주인을 바라보지 말고 그 배급 루트를 우리가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V시네마처럼 이게 걔네들도 어렵게 만들어냈죠. 전후부터 해서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온라인상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여기 이런 TV를 포함해서 지금 수백 개가 지금 이런 인터넷 방송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 다 죽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어떤 형식의 어떤 이런 방송국들이 형성이 되다 보면 소스 필요합니다. 다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이트도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그때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보도라는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 소개했었잖아요. 또 하나의 저작권 그때. 그런 것처럼 해외하고도 나는 집에서 앉아서 해외 쪽하고도 할 수 있는 루트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네트워킹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 접속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접속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
맨날 국내 영화제에서만 상 받을 생각을 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창작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걸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분명히 힘들죠.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시선만 돌리면 되는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방법론에서 다시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제 생각에는 배급을 하면 예.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배급 시스템은 영화제와 연계돼 있어서 영화제에서 상을 타는 것들이 네. 배급이 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를 따르면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 잘 만든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배급이 될 수 있다. 예. 경쟁력이 있다. 예. 근데 이게 안에서 먼저 상을 받았으니 밖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원칙을 내세우고 진행을 하고. 네. 근데 그게 바로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둔 환상이죠. 노무현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 딱 했을 때 영화제 막 우주순처럼 생겨나고 영화제에서 막 상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익혀 보시면 돼요. 예전에 사회봉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면 그게 점수가 되니까 자기들 이제 대입시험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애들이 처음에는 그게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점수가 되고 오니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도구나 카우나 다 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점수가 왜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것처럼. 근데 똑같은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는 영화제가 많고 이제 갑자기 이제 그 3천억이라는 돈이 영화계에 막 매년 투자가 되다 보니까 돈이 넘쳐나니까 이제 제작사들이 이제 개나 소나 돈만 벌겠다는 제작사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 돈 따먹으려고. 그랬었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화제에서 상을 타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다. 영화제에서 단편 영화에서 상만 받아도 제작사가 감독 구하기 힘드니까 걔들 막 대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시잖아요. 상업영화판에서 영화 한 편 딱 입봉작 실패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영화 인생.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피터 잭슨 같은 감독이나 이런 애들이 생길 수가 있었는데 그때 한 방에 싹 밀려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커야 되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밀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흔히 다 해먹는 놈들이 끝까지 계속적으로 다 해먹게 돼버리고 중간 단계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애들은 뭐냐면 영화제에 가서 무조건 상 받는 게 목표가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영화제 상 받고 한두 개 잘 받고 나면은 상업영화로 가겠지. 근데 지금은 상업영화는 마인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단편 영화 찍는 놈 몇 놈 들어가서 해봤자 안 되고 장편 찍는 놈들 대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난 장편 아니면 안 되니까 또 장편 들어가려면 부모님 등골 빼먹고 아니면 영준이에서 제작 지원 막 하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 지금 독립영화 제작 지원 발표됐는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세요. 결과물을 딱 보면은 심사위원이 지원해줄게 딱 뽑아지는 감독 이름을 딱 보는데 심사위원이 이 감독의 옛날 영화 제작자였습니다. 끼리끼리 준다는 게 티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심사위원으로 갔을 때는 저는 제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그 미리 말하라고 해서 그것은 그 룰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다 드롭을 던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딱 밀어주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영화판에서 반대 의견을 냈을 때는 거기 가서도 반대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서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것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 이제 영화판에서 저를 죽이고 나서는 이제 다 지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들끼리 그냥 지들끼리 너 가져 이번엔 너 가져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바라보고 애들이 나도 지원해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짹짹짹짹거리면서 이렇게 쳐들어봤자 안 준다라는 거예요. 줘봤자 단편 영화 몇 편 던져주고 오면서 자기들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뭐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다양한 뭐 뭔가를 위해 창작력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 웃기지 말라는 거죠.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안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안에 들어가려면 걔네들이 원하는 영화를 찍어줘야 되잖아요. 자기 영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용산 사태도 경찰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상영 못해. 근데 걔네들이 만들어서 막 경찰 까고 막 현 정부 까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돈을 지원해줘요. 그러면 당신 같은 경우도 붕다리 당신 같은 빼지만 일반 애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이걸 찍어야 영화제도 가고 지원도 받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예술인 거죠 그들한테. 그건 예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친놈들이지. 그게 무슨 예술, 말로 주둥아리로는 예술한다 하면 예술을 가라고. 그건 예술이 아니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술의 기준이 그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예술이 아니라고. 예술을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시간이 넘어가니까 또 이제 이런저런 질문은 좀 뭐 있었고요. 자 그렇더라면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고릴라 머신 프로젝트를 만들 때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새로운 물결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멍청한 고릴라보다도 더 멍청한 짓거리를 하면서 그냥 지들 밥그릇만 챙기려다 보니까 한국 영화판에 왔던 이제 한류를 그러니까 음악에 의해서 드라마, 음악에 이어서 영화판에서 한류를 일으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지금처럼 끝까지 오는 거고 그래서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운동 뭐 위원회인가 뭔가는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요. 이 멍청한 놈들이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근데 80년대 운동권 마인드에 찌드는 애들은 안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을 하는 영화인들, 젊은 영화인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일단은 영화인들이 대표님한테 콜을 하면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아니 그럼요. 저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죠. 근데 그만큼 저한테 와서 저랑 같이 뭔가를 해보려면 목숨 걸으셔야죠. 최소한 이렇게 봉다리처럼 써야죠. 왜?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영화는 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실패하면 영화를 못하니까 까고 가는 거지만. 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발 영진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영진이 자체는 영화 진흥형이 아니라 지들끼리 밥 벌어먹고 사는 놈들 집합소지. 그러니까 배급소예요. 급식소. 거지 양아치 영화판 거지 양아치들 급식소기 때문에 나 이런 그러니까 뭐 배급 제작 지원 해줘봤자 이번에 또 올해 또 늘었더라고요. 왜 늘렸는지 모르겠어요. 미친놈들. 지들끼리 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차근한. 그러니까 나는 제작 지원도 좀 솔직히 제작 지원 필요하죠. 근데 정말 줘야 될 때 줘야 되고 그리고 일단 영지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럼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주제중으로는 그런 어떻게 하면 그런 제작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네. 좀 형평성 있게 네. 지원될 수 있는지도 좀 대표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 건 언젠간 할 텐데 문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여기 방송을 보신다는 분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너무 전문적인 얘기만 나와서 지루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고민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상거리 무스탕 그 전에 한 편만 보다가 하고 지금 오늘도 이제 그 앞으로도 이제 그 코너 속의 코너에서 영화 소개할 때 예고편 보여주면서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이제 그 많은 것들은 이게 좀 하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젊은이들이 고릴라 프로젝트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살아남을 수 있고 한국의 영화판에서 내가 굉장히 새로운 스타일 한국의 피터 잭슨이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일단은 한국의 피터 잭슨이 돼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의 박찬웅이나 봉준호나 나는 김지훈 감독처럼 헐리우드에 진출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걔네들이 우리 모시가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피터 잭슨이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한국의 감독들이 그만큼 유명했을 때 나는 제2의 누구를 꿈꿔요. 제2의 봉다리 감독을 꿈꿔요라는 외국인들이 그런 말이 듣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 한국의 창작자들이 그리고 한국의 관객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작은 영화들 분명히 지금 안 좋죠. 재미는 없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타쿠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매니아들은 있어요. 이 매니아들한테 원하는 마인드의 어떤 영화들에 대해서 넓은 아량으로 좀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내가 재미없으니까 저건 쓰레기야. 수준이 좀 화질이 좀 안 좋고 좀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건 망주던 영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영화는 그 태생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마인드를 좀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정리는 이렇게 합니다. 첫째, 젊은이여 제2의 고릴라 머신 프로젝트에 도전하라. 관객들이여 넓은 아량으로 조그만 영화에도 관심이나 아량을 베풀어 달라. 그리고 세 번째로 영진이 때려 부시자. 좀 센가? 예, 오늘의 결론이 이렇겠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이제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추천 영화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 그 국내 제목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저게 블러드 솔저라는 아주 유치한 제목으로 이거 좀 보여주세요. 예, 유치한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레브너스라고 불리는지 저도 잘 스펠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개걸스럽게 먹는 굶주린 뭐 이런 뜻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이 영화가 참 좋은 게 이 영화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설명. 예.
그 좀 하고 이건 일단 영화 소개를 하고 여기서 답변을 좀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 영화는 블러드솔저라는 영화는 일단 예고편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고편 보여주십시오. I'm sending you to California, Fort Spencer. We have 4 missing soldiers, Captain, and no bodies. We need a supportable explanation. Captain John Boyd is about to discover No one just ends up at Fort Spencer. We come for a reason. Yours being? Well, something he never imagined. we have a great sense of camaraderie here at Fort Spencer. This Indian scout told me a curious story. Winged eagle. It's an old Indian myth from the north. Man eats the flesh of another. He absorbs the other man's strength. Now, one man must choose We need others. between having dinner Not me. and being dinner. That's so annoying. Stew a la Major Knox. Guy Pearce, I'm gonna kill him. Robert Carlyle, He was tough, but then a good soldier ought to be. Jeffrey Jones, I bring you into the fold. What's wrong? David Arquette, There's no guilt. I gotta eat. It's tough making friends. Eat to live. Don't live to eat. That was really sneaky. Ravenous, Bon appetit. 예, 강하죠, 화면들이. 예, 이 영화가 이렇게 강한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가장 매력은 뭐냐면 안토니아 버드라는 여성 감독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안토니아 버드의 그 유명한 거라면 이제 96년도에 만든 이제 프리스트라는 영화에서 거기서도 로버트 칼라일이 나오는데 프리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타락한 신부, 이제 영화 속에서는 타락한 신부라고 나오는데 이 신부가 이제 구원과 심판 사이에서 고민하는 영화죠. 그리고 이제 한 여성과의 사랑과의 어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신이 우리한테 베풀어준 사랑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인간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졌습니다. 그건 여성 영화 감독이라면 당연히 그런 영화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블러드 솔저의 가장 큰 매력은 굉장히 힘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캐서린 비글로우,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유명한 여성 감독인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처럼 남성적인 어떤 강함이 느껴지는 영화가 이 블러드 솔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의 매력은 이제 아카데미 3개 부분에 이제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장면들이 형성이 되면서 로버트 칼라일과 그 당시에 좀 이제 잠깐 인기를 껐던 가이 피어스라는 두 배우의 어떤 농밀한 연기들, 그다음에 이제 뱀파이어와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여기서도 어차피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리고 이제 뱀파이어와 카니발리즘에 관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여성 감독 영화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그 힘을 택할 것이냐 정의를 택할 것이냐라는 것을 삶과 죽음과 연결시키면서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액션과 스릴러와 호러와 코미디가 버무려진,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이제 뭐 이걸 또 이제 정치적인 성향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좌파적이라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굉장히 원론적인 생각 안에서 굉장히 그 생각할 거리가 많고 지적인 즐거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이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이 좀 다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인 질문, 인간은 왜 먹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 여기서 약간 영화 속에 던지는데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 개념은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십시오. 이 영화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먹기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얼라이브처럼 비행기가 추락해 있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죽은 이제 동료들을 먹고 살아남고는 나중에 먹을 카니발리즘 또 막 나중에 비판도 일어나지만,
살기 위해서 먹었던 카니발리즘이 벌어졌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좀 잔인한 영화를 못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양한 영화라든가 어떤 지적 호기심 충만한 영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실 만한 재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초반부에 그리고 감독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니체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합니다. 니체가 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주제를 가질 때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프리드리 니체 해가지고 이 영화의 주제는 바로 이거 한 줄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뭐 서로를 괴물이라고 하고 자기는 괴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다 괴물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사상에 빠져서 서로 간에 험담을 하고 서로 간에 죽이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영화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대화를 하고 인간으로서 논리적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뭔지는 정치인 놈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대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 영화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아까 지금 게시판에서 여기저기 막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냉정하게 관객이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판단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객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대중과 관객은 다르죠. 대중은 어떤 뭔가 다수가 되는 어떤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이지만 관객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팝콘을 먹고 그게 뭐든 가서 데이터로 남자친구랑 데이터로 가서 즐긴다. 그러니까 하여튼 쇼핑의 일종, 데이트 일종으로 간다라면 그건 대중이라는 거고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내가 10,000원 이상의 가치를 냈을 때 10,000원의 돈에 대한 가치가 나오지 않으면 문제제시를 하고 당연히 그런 것을 난 요구할 수가 있다. 왜? 관객이니까. 라는 것과의 개념은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그만 영화들이 뭐 일반 상업 영화판에서는 팝콘도 팔고 뭐 하고 뭐 카드 할인도 받고 해서 10,000원에 보는 이런 영화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는 새로운 루트를 통해서 그때 저번 주에 얘기했던 또 하나의 저작권처럼 내가 관객이 보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값어치를 내가 먹여서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달라는 거지 난 내가 좀 끝이야 라는 순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관객이 영화를 안 보든 말든 만드는 사람도 뭣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영화라는 그 자체는 관객과 만드는 영화를 통해서 만드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보고 즐기는 재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일반 대중들이 최소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중적 관점보다는 관객의 관점에서 좀 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달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취향을 무시하고 이걸 봐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좋아하면 블록버스터를 보시라는 거고 단지 이런 조그만 영화들에도 아량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량과 관심을 봐달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영화를 보시면서도 이건 망조 같은 영화 이건 볼 필요가 없고 이런 영화를 뭐 들어봐 이게 아니라 이런 영화도 세상에 존재하니까 그 존재감만큼은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들을 하고 새로운 어떤 마니아층을 형성을 하고 그것들이 모여서 한국 영화가 더 발전되고 그래서 상업 영화 쪽에 가서 좀 더 질 높고 퀄리티 높은 작품들이 만들어져야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가 완성이 되는 거고 한국 영화가 끝까지 잘 살아남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다른 질문 있나요? 채팅 그만하래요. 네, 붕다리가 지금 얘기를 안 하니까 채팅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채팅을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해서 채팅 그만하시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좀 냉철하시죠. 그리고 또 영화라는 것이 일반 다른 거에 대해서 대중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분명히 있을 거고 저도 이제 붕다리도 가면을 벗고 붕다리를 벗고 저도 이런 영화계 외적인 게 아니라 영화 얘기하면서 그냥 영화인들의 그 배우들이나 뭐 이런 게 뒷담화 까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재밌는 것들 이런 것들만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네마 까먹는 소리가 정말 귀신 시네마 까먹는 소리처럼 해서 보는 내내 즐겁고 재미있고 그랬어? 막 이런 얘기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붕다리를 못 벗고 있고 아직까지 저도
이런 하소연을 드려야 되는 방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만큼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TV도 힘들게 가고 있고 이런 TV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저희 방송도 이게 시네마 가면서 좀 힘들게 가고 있으니까는요. 좀 루즈 하시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정말 열심히 우리의 얘기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